네, 그간에 이제 어제 오늘 그 정치권을 보게 되면은요, 민주당은 국민이 뽑는 비례대표제를 이제 카드를 띄웠고요. 한국당에서는 현역의 절반 가까운 교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관련 내용 보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적 영향을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을 만들면 의원들도 납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현역 의원 중 3분의 1을 경선에서조차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이 현역 의원 50% 가까이 이른바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런데 이런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이 발표에 대해 당내 이견도 좀 있습니다. 예. 그 익명의 영남권 중진 의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해죠. 무소속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냐 이런 예.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을 올리기를 예. 핵심은 승복인데 과연 그러니까 승복을 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저는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뒷감당이 되느냐, 뒷처리가 깨끗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는 악몽 같은 게 18대 총선 때 이른바 공천 학살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고 예. 결국은 친박연대와 무소속연대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던 이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쳐낼 사람을 쳐냈다라고 하는 국민적 판단을 끌어낼 수 있을 만큼 공정하고 그래서 또 당사자들부터 승복을 끌어내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고요. 예. 그거에 따라서 이 정책 파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진다. 아마도 그게 홍준표 전 대표가 이야기한 승복이나 영남권 중진 의혹이 이야기한 뛰쳐나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준석 이러면 어때요? 만약에 최대 절반 가까이 바뀌게 되면은요. 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연 채울 인재들이 자유한국당으로 향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있죠. 근데 예. 이제 이 양적인 기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냐, 그 레닌이 얘기했다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양적 축적 위에 질적 발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적인 지금 말씀하신 게 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 이 양적 기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게 사실은 두 가지를 열어놓은 카드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우선 첫째는 자 보수 통합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절반 정도를 비운다는 것은 필요하면 저 양쪽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결정이 안 네. 됐지만 뭐 그 변혁 쪽이냐 또 아니면 우리 공화당이나 예. 들어올 사람들의 자리를 비워놨다는 첫째 측면이 있고 두 네. 번째 바로 얘기하시는 이제 그 공천 영입과 관련된 것인데 예. 그걸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은 아직 개념 정립이 사실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이를테면 앞으로 그러면 야당이 수권 그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중원을 택할 거냐, 저 우측을 강화할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됐고 더 중요한 네. 거는 이 말하자면 분기점은 사실은 정치 공학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향방과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그것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물갈이 당한 사람은 아무도 승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승복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네. 이를테면 연동형 비례대표가 제가 이제 만약에 그 관철이 되면 지금 그 여당의 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그런 그 분열적 요인이 더 커지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형태로든 이합 집산하면서 이제 세력 2, 3당 파괴. 그렇죠 되는데 과거에 그것이 잘 안 됐던 것은 양당 구도가 딱 정착된 구도 속에서는 나가서 움직여봐야 룸이었거든요. 예.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외부적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재 영입 첫 번째가 있었죠. 그러니까 박찬주 파동이 불거졌고 네. 그 뒤에 지금
추가 인재 영입 발표가 없어요. 네. 저는 이런 점에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인재풀을 가지고 있고 영입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한국당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자유한국당이 과감하게 쳐냈는데 국민적 박수를 받고 그래서 총선 승리로 이어진 두 번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총선 때 이른바 허주 김윤환을 비롯해서 쳐내는 그래서 민국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죠. 세력화가 됐어요. 네. 승복 안 하고. 하지만 국민적 심판을 받고 소멸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회창 체제에서 이들을 쳐내는 데에는 나름의 명분이 있다고 국민들이 승인을 해준 거죠. 네. 그다음에 19대 총선 때도 보면 박근혜 체제에서 공천관리위원회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리면서 거의 개입을 하지 않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 공천이 이루어지고 선거 승리로 갔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간다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총선 전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되고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을 심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당내 그러니까 이걸 제압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 단식에 들어가는 타이밍에 지금 이 공천으로 발표한 게 결국은 이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고려, 정책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요 이런 어떤 개혁, 그 쇄신의 어떤 주체의 어떤 정당성을 국민들이 지지해 주냐. 근데 그 전당에서 당내에서의 지지도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홍준표 전 대표는 쇄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쇄신의 주체를 하려고 되는 상황을 어처구니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국 뭐냐 친박이 물갈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바로 그 점이죠. 질타는 이런 이야기가 지적이거든요. 나오는 순간에 이 공천은 뭐가 되냐면 학살이라는 주장이 네.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문제는 그 뒷파동은 엄청나게 커지는 이게 네. 그냥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예.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정치는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 총선 예를 좀 드셨지만은 바로 그 친박 연대가 분열적 요소로 작동했던 18대 총선에서도 네. 과반 의석을 얻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사실은 물갈이 폭이 최근 가장 컸거든요. 46% 정도를 물갈이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저 19대 총선 때도 41% 물갈이를 했는데 그때도 그 과반 의석 거의 가까이 얻었죠. 예. 그런데 23%밖에 친박 비박이 싸움하다가 결국 그 공천 파동이 빚어져가지고 제대로 물갈이도 안 됐던 그 20대 때는 결국 2당으로 밀렸잖아요. 어쨌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은 뭔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박수를 보낸다 예.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 지금 딱 절묘하게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 108명이 2004년 탄핵 광풍으로 그 당시 이 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108명과 딱 똑같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예. 그 정말 108번대가 지금 벌어질 판인데 중요한 것은 영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시사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가장 활성화돼 있을 때는 들어온 초선들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예. 이를테면 김문수, 이재호, 홍준표부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이를테면 남원정이 활동했었죠.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그다음에 오세훈 등이 중심이 됐던 미래연대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5대, 16대, 17대, 예, 뭐 18대까지. 예, 17대 때 그다음에 2004 18대도 예. 민본 21이라고 지난번 예.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심지어 그 55인 항명파동까지 주도했단 말이에요. 예. 이상덕 부의장 퇴진하라고. 근데 그 이후로 갑자기 그런 움직임이 실종됐어. 그러니까 요번에 아까 저희가 영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정치력 있고 활동성 있고 신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공천하는 것이 네. 당의 활로와 우리 정치의 이 활성화를 위해서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대선 후에 총선이 있느냐 대선 전에 총선이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공천이 달라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대선 전에 있는 총선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공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그 원격 조정을 하고 원격 조정의 기본 모드를 자신의 대권 거대에 준비되는 것으로 연결을 짓는다라면 그건 뭐냐면 사공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제가 황교안 대표가 마음을 비우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사공천이 어떻게 가냐면 당 안에서 힘이 있는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유혹으로 가버린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 끊임없이 페북을 통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친박과 손을 잡는 결과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비춰지는 순간에 이 그 컷오프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내용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최대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 공천이냐 아니냐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컷오프를 뭐 3분의 1을 한다 안 한다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 요거만 제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앵커 질문에 또 답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 그런 지금 걱정하는 것 같은 사천 친박 친박 중심의 공천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저는 크게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외부의 칼을 빌려야 한다는 것은 그 확고한 공감되고 그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미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를테면 기업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그런 전혀 과거에도 뭐 그런 예가 많았죠. 이 공천관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장을 외부에서 데려다가 네. 전적으로 맡기는 네. 그런 쪽으로 100%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홍준표 대표가 걱정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뭐 그런 쪽으로 갈 리는 없다. 그러면 예. 망하는 거죠. 네, 망하는 지금은 뭐 문제입니다. 현재 뭐 그 자유한국당 내용에 대한 우려를 이제 진단도 하셨는데 지금 뭐 미국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일정보다 좀 앞당겨서 내일 새벽에 귀국한다고 그럽니다. 뭐 당내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공교롭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당일날 당 대표는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뭔가 그 당내 톱 2의 역학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뭐 짧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게 하룻밤 차이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황교안 대표가 그러니까 단식에 들어가는 부분이 딱 하룻밤 차이인데 예. 사전에 왜 이게 공유가 됐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미국행 비행기 탔다가 하루 당겨서 오겠느냐. 사전에 뭔가 귀뜸이 없어서 이랬던 게 아니냐라는 어떤 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정도로 투톱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냐. 사실은 오히려 저는 그게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사전에 귀뜸이 있었고 공유가 됐는데도 비행기를 탔다면 그렇다고 그러면 또 가서 하루 앞당겨서 오는 건 또 뭐냐. 예. 그러니까 앞뒤로 전부 다 납득이 안 돼요,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비판을 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전날 알고 있었어요. 돌입할 거라는 거를 예. 나 대표는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하루 땡겨오는 거는 당 내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미국 가야 되느냐는 비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알겠습니다. 어려운 것인데 그러니까 하루 땡겨오는 것은 그래도 차선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네, 왜냐 알겠습니다. 또 3당 원내대표가 가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그러니까 네. 다만 또 이런 난국에 거기서 미국에서 여유 있게 있다가 오는 예, 같은 알겠습니다. 모습은 당내 정치에서도 안 좋으니까 하루 땡겨오는 게 알겠습니다. 또 적절한 뭐 더 이야기죠. 얘기 안 할게요.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좀 한 발 더 또 나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국민이 직접 뽑는 방법을 도입하겠다 밝혔습니다. 그 200~300명의 수기 심사단 그러니까 뭐 깊이 있게 뭐 이슈를 논의한다는 의제를 논의한다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일반 심사단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서 후보를 선정한다고 그래요. 또 1박 2일 잠을 자면서까지 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서 뭐 친문 성향의 민주당 권리당원, 그러니까 뭐 책임당원들이 공천 과정에 좀 보다도 좀 깊이 관여해서 영향력을 좀 확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아주 순기능도 있고 뭐 아니다는 지적도 아니 있어요. 저는 그 논리가 일단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해요. 네. 근데 당원들의 어떤 투표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어떤 당원들에게 비례대표 어떤을 할 수 있는 과정에 참여시키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첫째.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과다 대표의 친문 권리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국민 공천 심사단의 절반을 지금 당 지도부에서는 20, 30대로 그러니까 채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젊은 층의 공략 때문에 네. 이 점을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벤치마킹 해야 되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정당 투표는 더 중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열어놓는다면 아니 그리고 사실은 모든 정당이 국민 경선제 하고 싶다고 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국민 경선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공천 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끌어내므로써 붐업을 시킨다.
그래서 그걸 표심으로 연결짓는다라고 하는 오히려 잘된 기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기획 차원에서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친문의 압도적 영향력을 벗어날 길은 없고 제가 보기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지금 뭐 70만이라고도 하고 90만이라고도 하는 그 권리당원 가운데 3, 40만이 지금 그 저 친문 그 저 당원이라고 지금 파악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저희 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은 전문 심사단이 있고 일반 방청객 심사단이 있는데 그걸 점수를 섞잖아요. 근데 10명의 전문가 심사단 그 영향력이 거의 압도적이거든요. 왜냐 일반이 몰리는 것보단 그분들의 전문적 식견이나 또 자기네끼리 이 사람이 맞다고 하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더 그 작용하는 것처럼 예. 친문의 영향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국민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당원끼리 해도 국민이라는 이름을 걸어야 되니까 국민 예. 경선이라고 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께 방식이 아마 붕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요- 논란거리 될 예, 게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번 주제 마무리하고요.